오늘은 기분 나쁜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은 나를 얕잡아 보고 낮잡아 보는 말들에 속하는 말들입니다. 얕잡아 보고 낮잡아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턱없이 얕게 보고 또 낮춰 보고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또 근거 없이 하대하고 만만하게 보는 말들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얕잡아 보고 낮잡아 보는 말들을 안 들으려고 해도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깊은 어떤 그 혼란에 빠지거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당시에 적절히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 나를 얕잡아 낮잡아 보는 말들은 과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가? 이것이 심리학적이나 어떤 그 정신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듣는 사람이 그만큼 예민하게 너무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 사람의 문제지, 말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감정의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얼마나 그럴 만한, 이렇게 기분 나쁠 만한 타당성이 있는가. 말하자면 나의 감정은 어떤 정도의 근거가 있는 것인가, 내 감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리학적이나 이제 정신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자아 강도라고 하죠. 자아 강도가 좀 약한 사람들은 예민하게 휩쓸리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잘 적응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아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고한 자기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된 상태일 텐데,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 결여된 경우에 기분 나쁨의 정도가 커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 기분 나쁘면은 과연 주관적인 관점에서 듣는 사람이 정말 그쪽에 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말의 민주화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뭐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젊은 또 나이가 이제 굉장히 신세대, MZ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냐, 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말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요. 사회적인 관습상 언어 예절로 오랫동안 쓰여진 그 습관적인 그 쓰임새와 용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사전에 등록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우리가 오해될 수 있는 기분 나쁜 사례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쓰임새라든가 관습적인 사회적인 그 쓰임새에서, 맥락에서 이런 것은 기분 나쁠 만한 언어다, 이런 것은 기분 나쁘지 않아도 되는, 내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보통 명사다, 이런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대응법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응, 나에 대한 대응,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먼저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 중에 얕잡아 낮잡아 보는 말들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 나빠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기분 나빠하셔도 되고, 기분 나빠해야 되고, 감정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연놈하고 더불어서 뭐 확실히 비어입니다. 비어라고 하는 것은 뭐 맥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고요. 턱없이 낮춰서 깔보는 말이죠. 그리고 욕설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금 낮잡아 이르는 3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뭐 그자가 이런 말을 뭐 학생이 교사한테 한다거나, 뭐 선생님이 없는데 그 옆에 선생님한테
와서 우리 담임선생님 못 봤어요? 아, 그자한테 조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물론 이것은 지도와 어떤 그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이라는 것은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고요. 당신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거든요. 당신 하면은 낮춤말은 아니에요. 그 부부지간에도 뭐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 예뻐요. 좋은 말입니다. 2인칭에서 낮춤말은 아니고 보통 높임말이에요. 이걸 하우체라고 하는데 비연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높임말로도 쓰여요. 이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는 상대인데 그분을 아주 높여서 이르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께서는 또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돌아가셨죠. 당신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 당신께서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나에게 주셨다. 이때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임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신이란 말이 이렇게 사전적인 언어 관습에서는 낮춤말이 아니고 또 아주 높이는 여기 없는 높임말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적합한 말이 아니죠. 또 학생이 교사나 선생님에게 이런 말은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상위에 놓아야 될 것은 그 말의 사회적인 어떤 그 쓰임새, 그 맥락에서 쓰이는 그 뉘앙스까지를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댁도 낮춘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높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댁에까지 모시다 드릴까요? 집보다는 높인 말이란 말이에요. 한자를 더 높이는 말로 치거든요. 그리고 2인칭 대명사로 상대방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기도 해요. 댁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이게 또 전미사로서 또 그 사람의 그 친족 관계 호칭이라든가 뭐 처남댁, 또 뭐 시집 오기 전에 친정 그 지역명을 따서 이제 안성댁 이렇게 쓰는 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요것도 분명히 낮춤말은 아닌데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에서나 의미 맥락상으로 이 댁을 함부로 쓰면 또 안 되죠. 아까 말했듯이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댁은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객관적인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툭 던진다거나 그래 놓고 사전에 보세요. 이거 낮춤말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도 뉘앙스상 사회적인 관습상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럴 때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학생이 교사나 교수한테 댁은 어디십니까? 이게 아니라 댁은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낮춤말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무례한 쓰임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물론 그 과거에 참 안 좋은 그 살인적인 행위를 그 폭압적인 행위로 돌아가셨죠. 전두환 대통령이 늘 쓰던 본인은 이런 말도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지만 또 이제 그 해당 당사자를 지칭하는 말로도 써요. 본인은. 이게 2인칭 대명사로도 쓴다는 거예요. 분명히 낮춤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말들도 의미 맥락상으로는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뭐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또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식탁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들이 딸이 또 아빠나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뜻이지만 상황은 다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명백히 비아냥거리고 비어 쪽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댁이나 당신, 본인 이런 것들은 자기보다 손 윗사람들한테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가급적이 아니라 쓰지 않는 것이 언어 규범상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의 민주화가 되고 격이 없이 존칭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서상에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후에도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뜻은 이렇지만 맥락상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 이걸 알고 쓰는 게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화상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가 이 화상을 쓰면 보이죠, 여러분들. 이 화상을 쓰면은 중이나 스님을 높여서 이런 말을, 한마디로 고승을 우리가 화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자. 근데 한편으로 그림에 그려진 그림, 얼굴, 그림에 그려진 얼굴이라는 보통 명사로 쓰기도 하지만, 어우, 저 화상. 그럼 그림 속의 얼굴인데 그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은 욕이에요, 욕. 인간이란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인데, 어우, 저 인간 하면은 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화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비유고 낮춤말이고, 뭐 떼거리라든가, 뭐 촌뜨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그 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헷갈리는 말들에 속할 수 있는 게 귀엽다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제 꼬마들이나 며느리가 또 시아버지한테도 어우 너무 귀여우셔요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럴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사전적인 뜻풀이는 기분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예뻐서 사랑스럽다는 말이고요. 보통 여성들이 이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그 좋고 긍정적인 뜻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말을 하대하는 말로, 만만하게 보고 가볍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말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엽다라는 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는 경우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분 나빠할 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뭐 선생이 학생에게 또 어르신이 그 아랫사람들한테 귀엽다,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보통이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참 똑똑하세요, 참 영리하세요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귀엽다는 말도 이미 이제 통용되고 있는 말이어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긴 하지만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은 이제 좋다는 뜻으로. 그런 이제 어른한테 뭐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평가하는,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말보다는 참 나이가 드셨지만 스마트하십니다, 참 그 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누가 봐도 좋고 긍정적인 말로 오해가 될 수 없는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잘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 나가는 게 갈등을 줄이고 적응적인 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원활하게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예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들,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드러내는 그 언어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객관적인 기준은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세월 동안 정착화된 어떤 사회적인 의미 맥락으로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가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귀엽다 이런 것은 어른들도 들어서 좋은 말이다 이런 사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만약에 들려왔다. 얕잡아, 낮잡아, 턱없이 나를 얕게 보고 낮잡아 보고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고 깔보고 이러한 말들이 들려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이 상당히 들려왔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때는 내가 이랬고 어쨌고 이렇게 막 내가 기분 나빴으면서도 내가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랬냐 하면서 그랬군 이렇게 막 대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서운했다, 그 말은 나를 무시하는 말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알아먹고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내 감정도 응어리지지 않고 툴툴 그때그때 털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감정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명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 감고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즉각 표현해라. 그래서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이런 선사들의 말도 있는데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들은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얕잡아 낮잡아 보는 말들을 흔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방어에 능숙한 그 회피의 기제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살짝 흐리면서 딴 이야기로 이렇게 자꾸 논점을 흐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 자신이 잘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 감정을 건드렸던 그 대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요, 아까 그 말씀은 한마디로 제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논점을 흐리게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말끝을 흐리지 말고 분명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어조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끝을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넋두리 하듯이 주렁주렁 막 이렇게 상대방도 찍찍 깔겠는데 나도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찍찍찍찍 이렇게 깔기듯이 말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정리가 잘 안 될 정도로 말끝을 흐려버리면은 상대방도 못 알아듣고 나 자신도 확실하게 표현했다는 그 속 시원함의 느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런 말은 저한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는 뭐 그런 말은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은 정말 아쉽다기보다는 정말 그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끝을 흐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쌓이지 않도록 털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과 글에서 내 자신이 쌓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때그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떤 말을 들었잖아요. 어떤 단어가 들려왔잖아요. 내 신경이 좀 거슬렸잖아요.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말은 어떤 뜻으로 한 말이야?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공격을 할 수가 없다면 또 이제 그때 상황에 대응을 못했다면 좀 들어와서 네이버 검색이나 뭐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전이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꺼운 사진을 옛날에 사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뭐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찾아보세요. 거기 찾아보면은 뭐 그자 당신 용례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공부를 하시고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 맥락이라든가 관습상의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래서 감정의 타당도라든가 내 감정의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 나가시면서 상대방에게 이 말은 이런 때 쓰는 건데 그것이 나한테 왜 쓰는 거냐, 그 말은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 하고 그 말을 그 사람한테 되돌려 줌으로써 나는 그 말의 기분 나쁨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나도 털어놓고 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응어리를 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언어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체크하고 다시 적절한 말인가 부적절한 말인가를 인지를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나를 얕잡아 보고 낮잡아 보는 말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얕잡아 낮잡아 본다는 것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쓰임새가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확인을 했고요. 또 이제 의미가 이렇게 변하면서 또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말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괜한 어떤 신경에 휩쓸려 가지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익혀 나가면서 그 말은 이런 때 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상대방에도 지적을 할 수 있고 내 감정이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몸에 접촉하는 사건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어떤 말들은 나를 정말 가볍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그런 몸의 접촉, 행동과 같은 말이 있고요. 어떤 말은 정말 나를 바늘로 콕콕 찌르고 살을 썰어내고 나를 거칠게 밀어내는 그런 행동과 몸의 접촉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말은 정말 몸과 행동 자체는 아니지만은 나를 만져주기도 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또는 정반대로 나를 쓰러뜨리고 밟아버리는 가학적인 몸의 행동과 같은 것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말에 의해서 힘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존중의식, 상대방의 존중의식이 되겠죠. 이것을 길러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논어의 이 말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말이 있는데 기소불욕이여든 물시어인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욕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거든.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면은 물시어인,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것이 말에 대한 어쩌면 오늘의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듣기 싫었던 말들 잘 체크하고 상처를 줬던 말들 잘 체크하고 상대방에게 그런 말은 베풀지 않는 것. 또 내가 정말 좋았던 말들 잘 기억했다가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고 상대방을 부추겨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핀셋으로 짝짝짝짝 꼽아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너무 너저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명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나에 대한 자존감이고 자신감이고 자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말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감으로써 언어 예절을 지킴으로써 원활한 생활이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